2025년 1월 30일, 트럼프가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그 순간 주식이 빠졌습니다. 코인이 무너졌습니다. 금까지 흔들렸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시장 전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향후 4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우리 자산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그냥 지켜보고만 있죠. 최근 자산 시장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은, 코인, 주식까지. 코스피는 반등했지만 코인은 몇 달째 계속 빠지고 있죠. 트리거는 명확합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 석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지. 케빈 워시. 겉으로 보면 완벽한 엘리트 코스입니다. 스탠포드에서 공공정책학 전공,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근데 이 사람 졸업하자마자 학계로 안 갔어요. 모건 스탠리로 갔습니다. 월가죠. 현장이에요. 그리고 고작 몇 년 만에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나이가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월가에서 이름 좀 날리면 백악관이 데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이 이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앉힙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죠. 여기서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또 한 번 파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케빈 워시를 연준 이사로 지명한 거예요. 30대 중반의 연준 이사입니다. 당시 최연소 기록이었고 아직도 이 기록 안 깨졌어요. 학자들로 가득한 연준에 월가 출신 실무자를 앉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연쇄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준이 움직여야 했어요. 투자은행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돈을 퍼줄 수는 없으니까 투자은행을 지주회사 은행으로 전환시켜야 했죠. 연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가 활약합니다. 월가에서 일했던 경험, 인적 네트워크,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연준과 투자은행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빠르게 승인을 이끌어냈고 결과적으로 투자은행들을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한 거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원래 자유시장 경제주의자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싫어합니다. 부실 기업은 도태되는 게 맞다. 그게 시장의 원리다. 정부가 개입해서 살리면 시장이 왜곡된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터지니까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정부와 연준의 개입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부실 은행을 살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칙은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필요하다면 원칙을 굽히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가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발표합니다. 양적 완화죠. 워시가 강하게 반대했어요. 돈 풀면 인플레 온다.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거 아니다.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반대한다. 근데 다들 하자는 분위기에서 나 혼자 막으면 될 것도 안 될 거고 개인적으로 버냉키 의장을 존경하기도 해서 반대하지만 찬성표는 던지겠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준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강단도 있고 원칙도 있지만 무조건 고집만 부리는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협할 줄도 알고 유연함도 갖췄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케빈 워시를 무조건 매파로만 볼 수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약간 희망회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월가에서 시장 감각을 익혔고 백악관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고 연준에서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까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특히 실제 시장에 대한 실전 경험이 학자 중심의 연준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워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연준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시장에 너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트럼프도 연준이 센 게 싫거든요. 지금도 파월 의장이 말 안 듣는다고 협박 수준의 발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연준의 힘을 줄이고 싶어 할 가능성이 이대했습니다. 그래서 워시를 지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워시가 의장이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임기 초반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 인하니까요.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워시 본인도 최근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는 느리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워시는 이런 독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AI의 발전. AI가 발전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증가한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원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원 가격이 하락하고 완성품 공급이 증가하면서 완성품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 즉, AI가 발전하면 물가가 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굳이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금리를 낮춰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들으면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금리 인하 투자자들이 좋아하죠.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내릴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금리 결정이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수결로 정해지는 건데 구성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는 인상을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리고 초반엔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워시가 태생적으로 매파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케빈 워시의 진짜 관심사는 금리가 아닙니다. 양적 긴축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워시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왔어요. 유동성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시중에 돈 많이 풀어봤자 자산 시장만 커지고 금융회사만 배부르고 부자들만 좋고 빈부격차만 커진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유동성이 넘치면 돈이 실물 경제로 가는 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으로 몰립니다. 케인즈가 100년 전에 이미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워시가 구상하는 그림은 이겁니다. 양적 긴축으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축소시킨다. 동시에 금리는 인하하면서 기업의 투자, 민간의 소비를 권장해서 실물 경제는 키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보통 경기를 부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먼저 내려봅니다. 안 먹히면 더 극단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돈을 시중에 푸는 양적 완화를 하죠.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할 때는 금리를 높여봅니다. 여기 안 먹히면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 양적 긴축을 합니다. 이건 맨큐의 경제학 원론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금리와 유동성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학 1학년도 아는 겁니다. 근데 케빈 워시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금리는 낮추면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한다. 금리와 유동성이 충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보통은 금리보다는 유동성이 더 강한 정책입니다. 유동성에 힘이 더 세요. 그러면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중에 돈이 줄면서 달러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율에도 썩 좋은 소식이 아니죠. 1997년 IMF 때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서 신흥국 통화가 폭락했었죠. 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도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 시장으로 가는 돈이 줄 테니까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케빈 워시라는 이름에 반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당근을 주면서 동시에 유동성 회수라는 채찍을 휘두르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채찍이 당근보다 강합니다.
참고로 케빈 워시과 연준 이사 사임하고 나서 뭘 했는지 아세요? 학계 활동도 했고 스탠포드에서 교수도 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슈퍼리치들을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해왔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스탠리 드러켄 밀러, 투자자로서 전설적인 인물이죠. 무려 30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30% 이상이래요. 연간 적자를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조지 소로스와 함께 파운드화 공매도를 설계해서 단 하루 만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지금 환율로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1조를요? 이 사람의 자산이 워낙 천문학적이라 개인 자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자산관리 회사를 차렸는데 여기서 케빈 워시가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전설들이 케빈 워시의 조언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워시는 에스티로더라는 화장품으로 유명한 재벌 가문의 사위입니다. 장인어른이 트럼프랑 대학 때부터 친구래요. 지금도 트럼프 진영의 후원을 엄청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지목한 것도 이런 인맥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케빈 워시, 쿠팡의 사회이사입니다. 쿠팡 주식도 많이 갖고 있어요. 김범석 의장이랑 같은 하버드 동문이고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할 때 워시를 영입했대요. 월가 전체에 재계 인맥이 짱짱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케빈 워시, 30대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된 천재. 2008년 금융위기 때 시스템 붕괴를 막는 데 기여한 실무형 인물. 자유시장주의자지만 필요하다면 원칙을 굽히고 유연하게 행동할 줄도 아는 사람. 월가의 전설들에게 조언을 하는 투자 전문가. 트럼프와 끈끈한 인맥으로 연결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표면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양적 긴축을 추구하는 인물. 시중의 돈을 회수해서 자산시장을 축소시키고 실물 경제를 키우겠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자산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데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 중소기업이 숨통이 트일 수도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금 자산에 돈을 묶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위험자산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조절이 필요합니다. 둘째, 달러 강세 시나리오에 대비하십시오. 케빈 워시의 정책이 실행되면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변동성에 노출된 자산이 있다면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실물 경제로 눈을 돌리십시오. 자산 시장이 축소된다면 상대적으로 실물 경제, 특히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 혁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현금 비중을 확보하십시오. 불확실성이 클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둬야 합니다. 다섯째, 절대로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시장은 항상 과잉 반응합니다.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상원 승인도 거쳐야 하고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런 상황을 빚의 사이클이라고 설명합니다. 돈을 풀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빚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감당이 안 되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이렇게